안녕하세요. 디자인보호법의 오윤정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핵심 이론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학 시험에서 문제 유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보호법에서 문제 유형을 보시면 1번으로 단문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쟁점 발굴형, 세 번째로 쟁점 제시형이 있습니다. 단문형 문제의 경우에는 단순 암기를 해주시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쟁점 발굴형은 법학 문제에서 특히 산업재산권법에 조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조치나 사례집 문제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쟁점 제시형에 있어서는 판례형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해의 최신 판례들이 통으로 나오는 판례형 문제들의 경우에는 쟁점이 판례를 묻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고 그에 대해서 풍부하게 답안을 쓰는 것입니다. 핵심 이론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러한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공부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1강에서 목적부터 시작해 볼 텐데 1차에서는 출원과 절차에 대해서 배우고 그 이후에 특유 디자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차에서는 1차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배웠기 때문에 교재의 순서대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에 대해서는 1차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디자인보호법의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숙지를 다시 하고 상기시킨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1조의 목적을 보시면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대해서 디자인의 보호, 이용과 도모하고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으로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 창작자에게는 디자인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공중에는 디자인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물품의 수요 증대에 이바지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이 목적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목차인 디자인의 보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보호에 대해서 보시면 실체적 보호와 절차적 보호, 그리고 특유 디자인에 대한 보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실체적 보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시면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디자인권의 발생 전이라도 창작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 권리자로서 적법한 출원이 가능하고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를 가능한 사유재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이 등록이 되기 전에도 이렇게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금 청구권은 신청에 의해 출원 공개가 있은 후 경고를 받거나 출원 공개된 디자인임을 알고 정당한 권한 없이 출원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경고를 받거나 알게 된 때부터 설정 등록 시까지의 기간 동안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청구권은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은 성립을 하게 되지만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설정 등록 후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등록 전 권리로서 제3자에게 불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디자인권의 행사에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권리입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 전부터 계속해서 침해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하고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금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을 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의 보호 범위 내에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하면 침해를 구성하고 디자인권자는 그 실시자에게 디자인권에 기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 선출원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를 보시면 이 이상의 동일 유사한 디자인의 출원이 경합되는 경우 최선출원만 등록 가능한 선출원의 지위를 갖습니다. 또한 선출원의 일부와 동일 유사한 후출원도 등록이 불가하게 되는 확대된 선출원 주의를 갖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서 확대된 선출원 주의는 일부라고 하여서 디자인권은 물품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부라고 하여서 확대된 선출원 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독점권인 디자인권의 중복을 실질적으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절차적 보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적 보호로는 신규성 상실 예외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공지 등이 된 경우 소정의 요건 하에 그 자가 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창작성을 적용할 때에는 공지 등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요건 하에서 절차적 요건들이 많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비밀 디자인 청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원인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 및 도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의 산업화에 대한 준비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개 시점을 디자인권자가 선택하도록 하여 사업의 성공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보정에 관하여 보시면 출원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는 경우 최초 출원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 정정하는 제도입니다. 선출원 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보정을 허용하고 있으며 과도하게 인정하게 되면 제3자에게 불치의 피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시기랑 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는 최초 출원서의 도면 등을 참조하여 요지 변경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할 출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 그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출원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분할 출원에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40조 1항을 위반을 극복하거나 디자인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해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출원에 2 이상의 디자인이 포함된 경우에 할 수 있고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분할 출원이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약 우선권 주장을 보시면 파리 협약의 3대 원칙 중 하나로 조약 당사국 국민이 1국에 정규에 출원을 한 후 동일한 디자인을 국내에 출원하여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 33조와 4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 시점을 소급하여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속지주의에 의한 시간, 절차 등의 제약을 극복하고 선출원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선 심사 신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 출원 순위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특허법과 달리 심사 청구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심사의 지연을 방지하고 출원인의 권익과 공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한정된 거절 이유는 6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심사 청구를 하고 이 한정된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행정청분의 명확성을 기하여 거절 이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여서 출원인에게 어느 정도 예측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절 이유를 통지할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 결정 전에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거절 이유를 통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재심, 소송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하자를 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출원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차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고 다음으로 특유 제도에 의한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공지랑 모방이 용이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도면에 의해 권리가 특정되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협소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유 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실효적인 보호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분 디자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분 디자인이란 물품의 부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관한 디자인을 의미하며 원칙적으로는 독립성 흔들로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으나 물품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에 창작의 요지가 있다면 이 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부분이 포함된 물품에 관하여서는 물품성이 만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련 디자인은 자신의 기본 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소정의 요건 하에 신규성, 선출원 주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이 완료된 디자인의 변형 디자인까지 보호하여 강력한 디자인권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작 과정에서 하나의 디자인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디자인이 같이 개발될 경우에는 이렇게 관련 디자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벌 물품 디자인은 이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으면 1디자인으로 등록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사회의 다양성에 따라 다수의 물품의 통합적인 미감을 보호하기 위해 한 벌 물품 디자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밀 디자인은 출원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디자인은 타인의 모방과 도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유행성이 강하기 때문에 제품의 사업화에 대한 준비 기간 동안 디자인을 비밀로 하여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공개 시점을 디자인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태의 특이한 변화 상태에 창작의 요점이 있는 경우 이렇게 특이한 변화 상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유형에 따라 형상 동적 디자인, 모양 동적 디자인, 색채 동적 디자인, 결합 동적 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 변화에도 보호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동작 과정에 각각 정지 상태마다 출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형태의 변화를 동적 디자인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상 디자인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을 말하고 이러한 것들은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화상 디자인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으나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화상 디자인 자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에는 화상이 물품의 표시부에 표현된 상태를 전제로 모양으로 보호하는 것이 심사 기준의 태도였으나 디지털 경제 확산에 따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 출시가 점차 증가하면서 개정법은 화상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화상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고 화상 디자인의 온라인 전송을 실시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래에 관해서는 화면 디자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법이 시행된 화상은 물품성을 의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심사 등록 제도는 디자인 등록은 심사 등록과 일부 심사 등록이 있습니다. 심사 등록은 출원이 등록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를 심사를 하게 되고 일부 심사 등록은 등록 요건 중 일부만 갖추었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유행성이 강한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권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심사 등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물품류에 대해서는 한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 이용의 의미는 수단적 가치인 기술은 문헌적, 영구적 이용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나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 자체는 목적 가치이기 때문에 실시에 대한 이용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을 하게 되고 실시는 그 물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의 행위를 의미하며 디자인의 대상이 화상인 경우에는 그 화상을 생산, 사용 또는 전기통신 회선을 통한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그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도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과 달리 법상 실시 의무는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자의 이용에 대해서 보시면 실시권자의 실시와 제3자의 실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실시권자의 실시를 보시면 실시권자는 실시권이 설정된 범위 내에서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제3자의 실시를 보시면 디자인권이 존속 중이더라도 디자인권이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 내에서 실시, 그리고 공지 영역에서의 실시는 디자인권의 침해가 아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디자인의 효력이 제한되는 범위에서는 글자체 디자인이 있었습니다. 글자체 디자인의 효력 제한 범위가 있었고 공지 영역에서의 실시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디자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하게 되고 등록료를 분납하게 되고 디자인권의 포기, 그리고 디자인권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기타 제3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의 창작의 장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수요를 유도하고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킴으로써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창작을 유발합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창작자에게 등록료와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은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보호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은 디자인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여 경쟁 우위를 보장하고 물품의 수요를 증대하는 등 창작자의 사익을 꾀하는 한편 이러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디자인이 사회로 공급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의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창작을 장려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업 발전에 이바지되는 공익까지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 대한 해석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다른 법과 달리 학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민사소송법에 대해서도 열심히 배우고 계실 것 같은데 민소법에서는 문학판검 이렇게 전형적인 법적 답안지를 쓰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학설을 많이 작성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과 달리 특허법이나 민소법과 달리 학설이 많지는 않으므로 이렇게 몇 개 있는 학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키워드 정도는 암기하고 간다. 모든 수험생들이 알고 있으니까 숙지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답안지에서 분량이 부족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판례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학설에 대해서는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암기를 해주시는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디자인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학설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론은 디자인 보호법상 각종 제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상위의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학설을 보시면 창작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창작 동일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본질을 미적 창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은 이렇게 미적 창작인 디자인의 창작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창작의 보호에는 충실하게 되지만 저작권법상의 창작적 가치와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호 범위의 판단이 모호하게 되고 산업 발전과의 관계의 설명에는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업설이 있습니다. 경업설은 물품 혼동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본질은 물품을 식별하는 기능이고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은 부정 경쟁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수요자의 보호에는 충실하지만 상표법과의 구별이 모호하고 창작의 보호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요설이 있습니다. 수요설은 주의 환기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본질을 물품의 판매 촉진 기능으로 보고 있고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은 물품의 수요 증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산업 발전과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발전에 의한 산업 발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 발전과의 관계는 명확히 설명되나 권리 범위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다는 단점이 있고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하여서는 따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보시면 디자인의 본질은 다양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산업발전 이바지라는 법 목적의 달성을 창작자, 수요자, 그리고 공익이 모두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상 각종 제도들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 목적적으로 그 취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디자인 보호법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고 전반 규정에 대한 해석 지침을 제공하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라고 결어를 써주시면 됩니다. 이 결여에 대해서는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답안지가 많이 남았을 때, 그럴 때 작성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제로는 디자인 보호법에 없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심사 청구, 출원 공개의 강제, 출원 공고, 정정제도, 취소 신청, 재정, 국방상 필요한 디자인, 변경 출원, 국내 우선권 주장, 존속기간 연장 및 갱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시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디자인 보호법에서 문제 유형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단문형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 1조는 단문형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문형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빈출이 되는 유형은 아니지만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어느 정도 출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배웠을 때 디자인 보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금 청구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막상 문제에서 디자인 보호법의 목적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라고 하면 학위의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고 목적에 대해 서술하시오 하면 보상금 청구권이나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답안지를 작성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시간이 촉박하게 되고 미리 정리를 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문형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에 정리된 틀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형 문제는 이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에 대해서 물어봤다는 것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해서도 답을 쓰라는 것이고 이용에 관하여서 답을 쓰라는 것이고 창작을 장려하는 것에서 답을 쓰라는 것이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이 네 가지 부분을 다 물어보고 있는데 앞에를 엄청 많이 썼다고 해서 배점이 많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부분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배점입니다. 단문형 문제가 30점짜리로 출제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6점 정도로 출제가 될 수가 있고 연습을 하실 때에는 10점, 20점으로 나와도 단문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차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배점에 대해서 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적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웃풋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의 보호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데 배점이 예를 들어서 6점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이 모든 내용을 다 작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체적 보호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상금 청구권, 디자인권, 그리고 선출원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이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예를 들면 디자인의 보호에는 실체적 보호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3조 1항 그리고 보상금 청구권 53조 2항 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제목만 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호에 관해서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특유제도의 보호 이렇게 한 줄치기로 쓰고 그 다음에 이용에 대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줄여갈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답안지를 작성하면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문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인풋으로 디자인보호법의 목적에 대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책을 보면서 암기를 해주시고 아웃풋 연습으로는 책에서 목차를 떠올리시는 연습을 합니다. 예를 들면 목적에서 1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디자인 보호의 목보, 이용을 도모, 그리고 창작의 장려,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이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보호에는 실체적 보호, 절차적 보호, 특유제도의 보호 이렇게 있으면서 실체적 보호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상금 청구권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절차적 보호에서는 한정적인 거절 이유를 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그리고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 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빠짐없이 떠올릴 수 있는지 목차를 정리하는 것이고 특유제도는 비밀 디자인, 함벌 디자인 등이 있구나 라고 떠올리면서 상기를 시키면서 암기했던 것이
잘 암기가 되었나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아웃풋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쓰기 연습. 답안지 작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배점이 다양하게 나왔을 때 어떤 배점이 나와도 이 모든 내용을 다 적을 수 있게끔 아웃풋 연습을 하시면서 배점에 맞게 답안 쓰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1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총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에서는 2차 시험에서 조문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조문과 모든 내용을 암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나오지 않는 내용은 이렇게 조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총칙에 관하여서는 특허법과 유사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법에서 학습을 해주시고 디자인 보호법에서 이렇게 자주 나오지 않는 조문들이 출제가 되는 경우에는 조문을 펴서 활용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답안지를 작성할 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3조가 있습니다. 3조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 조문을 보시면 이 창작자에 관한 판례가 있었지? 라고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허법에서 배우는 공동창작에 관한 판례. 이럴 때 3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허법에서 디자인을 창작한 자란 디자인의 창작 행위를 한 사람으로 디자인의 전체적인 신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부 내지 지배적인 특징 부분을 착상하거나 그 착상을 구체화한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창작하는 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공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허법에서 학습을 해주시고 여기서는 조문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봐 주시는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조문을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디자인의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보호법 목적을 공부하면서 디자인 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고 문제 유형에 따라 어떻게 학습하면 되는지를 중심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